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금주서부터는 주간의 뉴스, 주요 뉴스와 그 다음에 역사 속 오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매일매일 주요 뉴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 오늘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일주일 부분을 좀 압축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금주서부터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관련된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다섯째 주 주간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의 주요 뉴스는 첫 번째는 손실보상금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 논의죠. 어제도 정세균 총리 목요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진통. 이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된 얘기는 작년에도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법에 관련돼서 헌법의 가치에 의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이라든지 관심조차 없다가 이 선거 앞두고 도대체 중구난방으로 이제 손실보상을 하느니 소급 적용을 하니 많이 몇백조를 돈을 푸니 재정이 충분하니 재정이 압박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내에 권력 다툼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상당히 그런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 당사자인 중소상공인들은 참 하루하루 가슴이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어제 오 총리 서울 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손실 제도화 방안의 주제로 34차 목요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처리를 놓고 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시급한 처리를 좀 요구했겠죠. 김인영 소상공인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이제 또 갑자기 좀 내용을 좀 바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이제 아마 전체적인 아마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물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기조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봤으니까요. 거기다가 조금 앞뒤 말이 좀 빠졌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업 손실과 제한을 본 분들부터 먼저 구제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 소상공인을 확대한다. 전체 소상공인들에서는 지원의 요소로 좀 간다라는 부분이 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앞뒤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고요. 이 경제난이 연쇄적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이 피해봤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국가가 충분히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도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강조한 부분은 맞는데 그러자 이제 정 총리가 이제 손실을 보상하되 면밀하게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이제 당부했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가는 것 같습니다만 면밀하게 제도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얼뜻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면밀하게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진작에 제도 설계를
했어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에는 헌법의 책무라고 또 얘기했고요. 정밀하게 제도 설계를 안 하면 또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갈등과 혼란이라는 측면이 지금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절벽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절벽에서 떠밀려서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이 갈등과 혼란보다 더한 지금 크나큰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이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앞서서 살려내야 된다. 무조건. 그것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아낼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청리는 27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매출이 이득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또 기자클럽에서는 확실하게 이득으로 기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득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액보다도 더 불확실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업종마다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워낙 매출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 빚으로,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제대로 못 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 산출이 지금 거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이익과 매출에 관련된 어떤 균형적인 부분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없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이익을 한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일정한 프로테지를 손실보상을 했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익을 한다는 얘기는 보상에 관련된 진정성이 떨어지거나 보상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위선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2월 손실보상제 입법을 3월 보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하겠다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에 충분히 입법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먼저 위급한 사항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의총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는데,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 중에서 정말 숨까지 찬 사람하고 가슴까지 찬 사람하고 발목까지 찬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말 이제 무식한 을 스스로 본인들이 표면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4.7 재보궐선거 전 제대로 보상이 어려워지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해서 선거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닌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표로도 별로 득표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옛날에 재난지원금 줄 때 소상공인만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취업 예정자들까지 재난지원금 다 줘가면서 자신들을 유리한 국면을 만들거나 아니면 편가르게 하는 그런 습성을 여전히 못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생각보다는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전히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손실 보상에 관해서 귀 한번 기울이지 않다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급해져서 우왕좌왕하고 손실 보상에 관해서 정부와 여당 간에도 제대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오전, 오후 입장이 바뀌어가면서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정말 극심한 혼란을 가중시켰죠. 또 거기다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입니까? 그럼 언제 이게 무슨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 제대로 이루어지고 백신 들어온다고 스스로들 얘기하는데 그 백신 들어오면은 사실은 영업금지, 영업제한 풀릴 텐데 그럼 무슨 굳이 보상이란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상이라는 낱말 쓸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럼 지금까지 영업 제한, 영업 금지로 당한 피해, 매출도 없고 신용등급 떨어져서 거의 망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답니까? 그럴 걸 알면서 보상이라는 낱말을 쓰고 소상공인들을 애틋하게 챙기듯한 이런 이 말장난을 하는 모습, 이것은 싸구려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어제 말을 했는데 이건 싸구려 포퓰리즘이 그 이상입니다. 정말 위선입니다. 위선. 소위 진보 세력들이 위선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정말 위선을, 가면을 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을 또 거기다가 재난지원금으로 대신한다는 논의가 정말 심한 고문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부분은 취지는 같지만 정부가 선심치듯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는 틀립니다. 손실보상은. 당연히 손실보상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하게 해줘야 될 당당한 소상공인들이 청구해야 될 권리이고 또 국가가 소상공인들에게 해줘야 할 의무입니다. 이거를 좀 헷갈리고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 강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박범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요. 국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청문회를 했는데요. 결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됐죠.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고시생 폭행 의혹, 지방선거 공천헌금, 이거 상당히 크게 났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서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은 실패가 있었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공수처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또 아랑곳 없이 채택 여부에도 상관없이 또 그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에서 문제가 있거나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당시에 야당 시절에 상당히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아니면 그 전에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셨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에 채택이 안 되면 실제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너무나 많고 대부분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룰이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인사청문회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독재의 전형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은 정과자건, 의구심이 있는 사람이건, 대통령이 마음만 있으면은 시키면 됩니다. 국회라는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오늘 임명하고 내일서부터 일하면 됩니다. 옛날에 그 고대시대, 조선시대 때 문직이 갑자기 영의정 시키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오늘서부터 판서해.
그런 시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대와 뭐가 틀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의 장관은 그 적합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자질들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야당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2월 3일 날 권치승 중기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의원으로 참석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빠져 있는데 중기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권치승 후보자가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전문성과 추진력이 있는지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철저히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코로나19와 백신 문제입니다. 코로나 굴욕. 한국 누적 감염자 3월에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참 창피하고 참 치욕적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부터 내달 첫 백신 접종된다는데 백신 종류는 선택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집계사에 있던 월드 오미터를 확인해본 결과 27일 기준으로 한국 누적 감염자는 75,875명으로 중국 누적 감염자 89,272명의 85.6%에 달합니다. 한국 일주일 평균을 보면 한국이 394명, 중국의 116명이 3.4배에 달합니다. 인구수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역전 현상이 이미 중국가에서 일어난 거죠. 3월 15일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와 5인 이상 집합금지, 고발 강화 등으로 페널티 정책으로 강압적인 정책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소상공인들이 이제는 행정명령에 처벌을 받는 한에 따라 문을 열겠다. 형평성 비과학적인 정책에 따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접종은 2월 달부터 한답니다.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고 2분기에는 65세의 고령층이 먼저 의료기관, 재가, 노인시설 종사자부터 접종을 받는다. 3분기에는 19세 이상 60살 이하의 성인과 만성질환자 등이 접종을 받고 4분기에 미접종자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누적 감염자 수가 인구의 220배 이상 차이 나는 중국의 누적 감염자 수의 85.6%에 달한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웠던 K-방역이 대실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대본이라는 데가 왜 생기고 왜 엄청나게 잘했다고 그런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만 잘했다는 건지 전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능력에 지금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의 모습은 이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으로 하루빨리 집단 방역을 형성해야 되는데 백신에 대한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국민들의 이 소박한 삶을 또 소상공인들은 장사하는 게 소원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진짜 지도자가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실종된 나라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역사 속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번 주의 역사 속 오늘은 이제 1월 31일과 1월 25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1957년도 1월 51일의 역사 속 오늘은 한국군이 아니죠.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정천 사령관의 사망이 1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지정천 사령관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에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1919년 일본군에서 탈영해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 되었던 분이고요. 청산리 전투 아시죠?
대승을 이끈 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군단을 조직했던 분이고요. 김구가 설립한 류양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총사령관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지정천이 이승만 대통령의 수비태세를 강화한다고 조언했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묵살돼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한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정천은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는 요직도 안 맡고 장관 하나 제대로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이 지정천을 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구와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 때문에 지정천을 푸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인정하고 대우해야 되는데 이념이나 자기가 가깝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안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우리는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지도자들은 협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지정천이라는 이 훌륭한 분을 중용하지 않아서 6.25 전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부동산 정책의 계속적 실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부터 본인들만 옳다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갔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 의료진들의 조언은 무시했고요. 야당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귀를 닫았습니다. 확산 초기에 해외 유입 방지라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본인들만의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무조건 그냥 묵살해버렸죠. 그거를 바로 독재라 그럽니다. 국정 운영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것을 보고 가야 됩니다. 반대자들의 의견을 반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고 가면은 반대자의 의견도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와 내 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유지에 몰두하다 보면은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편가르기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힘들어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런 국가에 대통령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올바르고 국민이 행복할 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위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또 그런 나라의 정권과 행정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 대통령은 그 점을 명심해야 되고 정치의 기본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여당, 야당, 지금의 정치권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공부하고 국민들한테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역사 속 오늘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877년 1월 31일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입니다. 이 태조 왕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려를 건국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역사에서 여러분들 드라마로도 보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근데 이분이 의미를 보면요. 이분의 긍정적인 부분은 워낙 여러 가지 좋은 점만 드라마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 최승로의 이 고려시대의 희무 18조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미루고 남의 생각을 존중한다. 이분은 이제 고려라는 건국에 할 때는요, 정말 여러 호족들을 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당히 포용과 친화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였죠. 드라마에서도 그걸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혼인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백제와 견훤의 그 휘하 분들까지 품었죠. 그래서 발해 잔존 세력들까지도 포용했고요. 민족 포용 정책을 썼고요. 단일화 민족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포용과 친화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신라가 이 동쪽에서 경상도 일부에서 그 덕분에 후삼국이 만들어져서 후고구려, 후백제로 또 갈려서 분열이 된 거라면 아주 대조적인 일입니다. 지금의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그 절반이 이제 대한민국이고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등과 분열이라는 거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권을 위한 가르기 위한 편가르기 여념이 없다면 국민들은 정말 불행해지고 영원히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회라는 존재 이유가 없어. 야당 존재 이유가 없죠. 야당을 완전히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건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정부 여당이 정말 왕건의 일부만이라도 드라마 보고서라도 역사책 안 보고 드라마 보고서라도 배운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거고요. 그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새겨봐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왕건에 관련된 탄생의 역사 속 오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주간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수업부터도 계속 주간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요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